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훈교육지원청 영재원 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 이소영입니다. 오늘 연수에 앞서 보훈교육지원청 박인자 교육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인자입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 및 설명회는 영재교육의 공감대 형성 및 영재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소외 지역을 위해 지역별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이자 설명회입니다.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영재교육, 모든 아이를 창의, 융합, 인재로 키우는 충북 영재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실시간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훈 지역뿐 아니라 충북 전체 지역의 영재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특강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시고 현재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영재교육, 한눈에 보는 영재교육 등 다수가 있습니다. AI 시대 영재성장 시크릿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지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류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가을날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혹시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카이스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구를 하는 세계적인 이공계 중심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처럼 우리 과학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육을 잘 시킬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저희가 교육을 실제로 시키는 학생들도 있고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훈에 계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AI 시대 영재 성장 시크릿입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막 인공지능 시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프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BS에서 SBS 스페셜이라고 영재들의 성장 시크릿이라는 걸 했어요. 영재 발굴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뛰어난 재능을 어린 나이에 보이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학생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어떻게 그 재능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면서 야, 이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이제 시간 있으시면 한 번씩 보시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이 학생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오늘 조금 하고요. 그 외에 그때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떤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에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인식과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기 1년부터 2배로 증가하는 데는 1750년이 걸렸다고
이제 지금 그 당시 지식이 2배로 확장이 됐는데요. 지금은 10년에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주기로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죠. 73일은 약 2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지식은 2배로 늘어나고, 그러고 나서 또 2달 있으면 또 더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지금 그 양과 질로 많은 지식이 불어나고 새로운 정보가 생성이 되고 있는 이런 시기가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매년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걸 열어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어떻게 산업이 구성이 되고 올해는 뭐가 중점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은 인공지능 기술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해 3월입니다. 그 3월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뒀죠. 이게 벌써 4년 전입니다. 그 이세돌이 굉장히 뛰어난 바둑 선수고 어릴 때 아주 밭만 열심히 한우물을 그런 바둑 천재인데 하고 불과 프로 경력 1년인 알파고하고 대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처음에는 그 결과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파고라는 걸 알게 됐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시무시하구나.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지금 굉장한 기술이 향상이 돼서 우리 산업이나 우리 그 실제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됐는데 도대체 인공지능이 뭘까요? 인공지능은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으로 만든 지능입니다.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면 동물과 가장 구별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적인 능력이죠. 이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이고요.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가 그래 맞아 뭐 계산도 하고 뭐 기억도 하고 메모도 하고 뭐 하지라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인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지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감성적인 기능도 수행하는 그런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컴퓨터, 기계가 다 할 수 있을 지경까지 지금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최근에 들었다고 했으니까 아주 최근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이거 1956년에 처음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거의 많은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 아주 일본의 최고 그 재벌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그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제1교포인 손정의 씨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 번째도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도 인공지능, 세 번째도 인공지능이고 무조건 인공지능이다. 인류 역사상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준의 혁명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지난 8월 뉴스입니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아리아 살려줘 한마디 반응으로 독거 노인을 구한 인공지능 그런 제목이 떴습니다. 경남 의령군 어떤 한 농촌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사셨어요. 독거 노인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무도 없이 쓰러지는데
그때 쓰러지시면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줘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스피커가 판단을 잘했어요. 그리고 긴급 문자를 보안업체나 면사무소에 보냈고 거기서는 대원을 출동을 시켜서 이 노인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볼 수가 있어요. 국제 교육, 제조, 요새 지금 앞으로는 이게 발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세우고 있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인재들을 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라에서 많이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고 그 과학자들의 인공지능 관련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고 지수가 굉장히 높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나는가?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26위입니다. 저는 최소한 10위권 안에 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나 우리나라도 산업은 아직 그러니까 좀 우수한 연구자는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0년간 분석을 해봤더니 상위 연구자 500명 중에서 한국 사람은 한국 그 연구자는 7명밖에 없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무려 73명이 우리의 쪽으로 너무나 쓰고 아주 중국, 스위스, 호주, 홍콩, 터키도 우리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많죠. 그러나 아직은 한국은 7명밖에 없어서 아주 많은 지금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고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달되고 있는 이쪽으로 인재가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잘 대처하고 있나? 우리 학교 교육을 잘 대처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BTS 공연장 같죠? 근데 사실은 BTS 공연장이 설명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 인공지능이다, 뭐 로봇이다, 빅데이터다, 굉장히 빨리 변하고 이 문제를 기대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시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니까, 코로나 이전이니까 이렇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 올해 대입 설명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올해는 대입 설명회 모 학원에서 한 거죠. 대입 설명회를 개최했더니 드라이브 트루로 개최했더니 1,500대 차량이 와서 듣는데 이렇게 하려면 그냥 유튜브로 들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차량이 직접 왔냐? 부모님들의 아주 교육열이죠. 굉장히 그 아이의 그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시고 교육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걱정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더 느끼고 싶어서 왔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모든 국민이 다 쏟는 이런 지금까지의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데 참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열이 높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전 세계 탑입니다. 고등학생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모이는 대회인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생물올림피아드, 물리올림피아드, 수학올림피아드에서는 매년 우리나라가 거의 탑 3, 3 안에 듭니다. 거의 굉장하죠. 그리고 올해는 심지어 올해 코로나라서 안 열릴 줄 알았는데 국제물리올림피아드를 비대면으로 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메달 순위 1위입니다. 8월달 보시면 다 7월 8월이죠. 7월 8월에 전 세계에 매우 똑똑한 아이들이
여름방학마다 모여서 그 각 분야의 지식과 정보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그런 시험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거의 세계 탑이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미래가 밝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과학자가 되고 성인이 돼서 연구자가 되면 우리나라 노벨상이라든지 정말 대단한 연구들이 많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7, 8월에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의 좋은 결과가 뉴스를 장식을 했다면 10월이 되면 또 다른 뉴스가 장식을 합니다. 한 2주 전에 올해도 그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이 노벨상 시즌입니다. 10월 초가 되면 노벨상을 발표를 하죠. 올해는 굉장히 아깝게 굉장히 그 유력하신 후보가 한국 분이 한 분 계셨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좀 아쉽긴 하지만 언젠가는 받으시겠죠. 어쨌건 아직까지 우리는 과학 쪽에 노벨상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벨상 시즌이 되면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바뀝니다. 머리 좋은 한국이 노벨상 왜 못 받다? 노벨상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대한민국. 뭐 왜 그런가? 노벨상을 독점하는 일본. 우리는 꼭 일본이랑 또 비교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이런 자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노벨상 나올 수 있는 이유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연구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봤더니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수가 백인 남자들이 노벨상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다들 이용 경력이 좀 많았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연구에 집중을 하다 보면 가정생활에 조금 소홀히 해서 이런 좀 그 아픈 이런 개인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온 국민이 힘을 합치면 조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뭔지 볼까요? 네, 재밌죠. 초콜릿 소비가 많은 나라 출신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가로에 보시면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이죠. 연간 초콜릿 소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1000만 명당 노벨상 수상자가 많아진다라는 게 지금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런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죠. 보면 주로 이제 유럽 쪽이죠. 과학 쪽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나라들에서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초콜릿 소비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받은 건 아니고요. 이 나라들은 이 초콜릿 소비량이 아닌 뭔가 좀 다른 특징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제가 지금 노벨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가 마치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노벨상만이 아주 가치로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우리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과학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노벨상이라는 거는 어떤 그 과학 분야, 어떤 영역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연구 결과로 세상을 업그레이드 시킨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런 걸 제시한 분들에게 주는 상이고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의 연구 업적이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가치를 인정해 준 그런 상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지 꼭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이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스위스나 노르웨이,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런 유럽의 오랜 그 전통을 가진 나라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교육적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뭔가 그 획을 긋는 그런 연구들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는 걸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노벨상을 받지 못하나, 뭐가 문제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학자들한테 많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씨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이분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그리고 하루 15시간이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자기가 그 공부하는 걸 봤는데 태도는 너무 좋다. 성실하고 좋은데 학교 학원에서 15시간씩 배우는 내용을 봤더니 미래에 전혀 필요 없을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저 노력과 힘을 정말 바른 곳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쓰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뭔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시는 말이죠. 그래서 봤더니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중에 하나고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인터넷 어디로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정답은 아니고 정답이란 있을 수 없죠.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과 앞으로 10년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비교해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시죠? 20년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대해서 그게 뭐야? 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면, 인터넷이나 어떤 핸드폰이 없으면 정말 밖에 나갈 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20년의 그 엄청난 변화보다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 변화에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나. 그리고 특히 우리 영재들, 그 시절에 리더가 될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지금 역량을 기르고 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국어공무원. 국어공무원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긴 하지만 아주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는 아니다. 이 인재가 지금 어떤 아까 말했듯이 지금 세계가 지금 인공지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공지능 쪽의 인재는 많이 모자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업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좀 문제지 않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위기, 변화의 시대, 무섭다, 위험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위기라는 그 말을 잘 살펴보면요.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가 두 번째 이제 위험할 위자에 기자는 기회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안에는 기회가 함께 도사리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이 위기를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크라이시스는 그 안에 잘 살펴보면 그 어원이 크라나이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어원은 그 영어로는 decide, 뭔가를 결정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기회와 새로운 것을 결정해야 되는 병역 이런 것들이 함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도전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는 뭐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그런 그 기치를 필두로 DNA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D는 뭘까요? 그렇죠. 빅데이터, 데이터입니다. N은 네트워크이고요. A는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AI. 이 세 개를 지금 그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그 5월에 과학, 수학, 정보, 융합, 교육,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5년짜리 계획이고요. 2020년부터 24년까지 앞으로 이 계획에 맞춰서 모든 과학, 수학, 정보, 교육을 이끌어 갈 거다라고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목표가 뭐냐면요. 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추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 모든 학생이 정보와 인공지능의 기본 역량을 기르고
초중고에서 정보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도입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이것에 기본 역량을 기르겠다고 하는 게 지금 교육부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고요. 이쪽으로 지금 많은 인재들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이 또 영재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나 세계에서는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1세기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역량적인 부분과 함께 인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역량적인 부분은 보시면 창의성이나 비판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을 강조를 했고요.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주도성이나 끈기, 호기심, 사회와 문화를 인식하는 것, 리더십 적응 능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나 연구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상은 기본적으로 정답만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불확실한 변화, 우리가 지금 앞으로 20년 뒤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10년, 20년, 그리고 2045년에 큰 변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또 그 전문가들이 조금씩 다르게 예측하고 있지만 그 불확실한 변화의 미래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끌 지도자들은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식이나 인권 감수성에 기반한 아주 세계 시민의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다문화나 다학문적인 소통 그리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연결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이제 연결될 그런 사회가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지식과 정보가 이게 나한테 필요하고 정확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제가 그 성장 시크릿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시크릿도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의 역량 중에서 꼭 필요한 역량은 자기주도성과 끈기,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이고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어디에 재미를 느끼는지를 찾는 그것이 바로 성장 시크릿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적인 인재가 미래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운 로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로긴스라는 사람은 하버드 학생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학생인데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부잣집 딸 같죠. 근데 이 친구는 실제로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전혀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부모님이 전혀 이제 소홀히 하다 보니 집에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죠. 학교에 왔는데 뭔가 굉장히 그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불렀어요. 이 친구를 불러서 혹시 뭔가 문제가 있니? 내가 도와줄 일이 없니?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자기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설명을 했어요.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상황이 지금 이런데 저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고 그런데 돈이 너무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그러면 네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은 게 바로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갔지만 이 친구는 남아서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었거든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아주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좋았겠죠. 학교 성적도 좋았고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같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서 같이 머물자라고 했고 아주 성적이 4.0 만점에 3.9 정도의 굉장히 우수한 그런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가게 되죠. 이 학생의 그 아주 놀라운 성공담 이것들이 이제 그 뉴스에 보도가 되니까 전국에서 이 학생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성공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학 가서 벌 돈은 내가 벌 수 있다. 나는 이 돈을 나처럼 좀 힘든 친구 혹은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한테 자선기금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죠, 영어. 네, 우리 친구들 영어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미 이 해석을 다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꿈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they can 할 수 있다. definitely make it happen. 무조건 성공하게 할 수 있다. 그 꿈이 있다면 무조건 이룰 수 있다. There are no excuses. 변명이죠. 그래서 거기는 변명이란 있을 수 없다. It depends on 뭐뭐에 달려있다. on you 누구한테? 너한테 달려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너한테 달려있다. There are no excuses. 변명이란 있을 수 없고 무조건 너한테 달려있고 네가 꿈이 있다면 무조건 너는 이루게 할 수 있다. 라고 이 친구가 말을 했어요. 본인이 해보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모든 학생들한테 이것을 전파를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 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떻게 변화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친구한테 이런 지식을 갖게 해야 돼.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회가 오든지 그 사회의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걸 한번 보세요. 글쓰기 대회에서 1등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글을 참 예쁘게 잘 썼죠. 제가 이 글씨를 저희 카이스트 우리 대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어디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썼어요. 우리 대학생 그 형아들 중에 간혹 다는 아닙니다. 글씨를 참 알아보기 힘들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중에 제가 보니까 여학생들은 글씨를 참 예쁘게 잘 쓰는데 혹시라도 본인 글씨가 이 친구보다 조금 못 쓴다 싶은 친구가 있으면 앞으로 글씨도 예쁘게 쓰는 그런 연습도 조금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한번 보세요. 지금 글쓰기 대회 1등 하니까 글쓰기 연습을 엄청 많이 한 1학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미국 필기대 장애인 부분에서 1등한 친구인데 얼핏 보면 무슨 장애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친구는 손이 없어요. 지금 팔만 있고요. 어릴 때 사고로 손이 없어요. 근데 이 팔을 가지고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손이 있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모든 걸 다 했어요. 혼자서.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얘가 살아갈 인생은 옆에서 도와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자극을 주고 도와주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글쓰기도 어떻게든 팔을 이용해서 두 팔을 이용해서 써서 이렇게 예쁘게 썼어요. 이 친구도 이렇게 예쁘게 썼는데 우리 친구들은 더 잘 쓸 수 있겠죠? 네. 앞으로 물론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글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노력하면 누구나 다 예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손으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남들한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 이것들이 잘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가독성 있는 정도로는 좀 써주기를 그래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이런 친구들은 어떤 인생이 와도 성공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끈기와 집중력 있는 인재. 이런 인재는 인공지능 시대뿐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항상 성공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할 인재입니다. 끈기, 집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드르세카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위스콘신 천문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시카고 대학에서 겨울 그 동계 계절학기 수업을 맡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시카고가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운 그런 곳인데 계절학기 수업을 하겠다고 딱 봤는데 신청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어차피 그 눈도 많이 와서 중간중간 휴강도 많이 될 것 같으니까 폐강을 하자. 근데 이 사람은 내 수업을 듣기 위해서 2명이나 신청을 했는데 나는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워낙 그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게 했어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겨울이 되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휴강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눈발을 뜯고 수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냥 대충 하고 말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집중하고 진실되게 임하는 게 이분의 생활 철학이었고 그리고 이 2명의 학생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는 아니죠. 새로운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업을 들으려고 지금 왔는데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3명이서 정말 이 수업을 알차고 진지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 2명의 학생은 어떻게 됐냐? 195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2명의 학생이 이분에게 받은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더 연구를 열심히 한 결과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이분은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분은 못 받고 학생은 받고. 그러나 이분도 정말 그 이후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1983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은 결국 세상이 알아주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이 친구 이야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자분 4분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 누군지 얼굴이 많이 익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아까 그 노벨상 공통점이랑 좀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백인 남자죠.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하고 빌 게이츠 이 4분인데요. 굉장히 부자다 이런 친구들도 있죠. 지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4사람의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분들이 다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자, 중퇴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중퇴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했는데 이분들이 중퇴한 이유는 하루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였죠. 이분들이 이 중퇴 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그 공통점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분들은 워커홀릭입니다. 일 중독자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세계적인 그 부호들이죠. 굉장히 부자들이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책을 읽는다고 하고요. 1년에 2주 동안은 독서 주간이라고 해서 아주 책을 싸 들고 들어가서 책만 읽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게 나옵니다. 올해 빌 게이츠는 무슨 책을 읽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기 세 번째 있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항상 똑같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마크 주커버그한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마크, 너는 왜 맨날 똑같은 티셔츠를 입나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막 지금 궁금해한다라고 물었더니 이때 페이스북 그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 단순하게 살려고 하냐면 그 시간들을 아껴서 가능한 한 다른 모든 의사결정은 최소화하고 이 페이스북,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잘 되는 일, 여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옷을 오늘 뭘 입을까, 뭘 할까 이런 것에 그런 의사결정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서 매일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기 옷장을 보여줍니다. 옷장을 딱 이게 이제 자기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육아휴직을 하고 난 첫날이다. 육아휴직하고 이제 출근하는 첫날이다. 뭐 입지? 이러면서 옷장 사진을 보여줬는데 옷장에 봤더니 똑같은 옷들이 쫙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 중에서 자기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될 만큼 여기에 들이는 시간을 전혀 들이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끈기와 집중력 이것들이 빛을 발하는 경우는 각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이 봉준호 감독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분이 2월 달에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우리 국민이 다 좋아할 결혼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그렇지만 어쨌건 이분이 그 보여준 업적은 굉장한 겁니다. 그 아카데미에서 오스카상을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그냥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연히 운이 좋게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분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쭉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설국열차 때 이분이 그린 설국열차 기획안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고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한 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사회건 그보다 더한 사회건 어떤 사회가 오든지 간에 자기주도적이고 끈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살 때 165억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19살이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보세요. 굉장히 좀 19살보다는 좀 성숙해 보이지만 어쨌건 1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요? 노력 안 했겠죠. 이 돈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돈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이 돈을 아끼고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썼어. 그로부터 10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파산을 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이렇게 몸이 얼핏 봐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죠. 실업수당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남들은 19살에서 29, 30이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자기의 그 영역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그 시절에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영재 친구들 지금 본인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의 덜 시간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더 잘 외우고 이해하는 것도 빠르고 금방금방 하죠. 그래서 나는 뭐 괜찮아 공부 안 해도 금방 뭐 시험치기 하루 전날 그냥 대충 보면 100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죠.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이 10년 전에 165억이라는 그 돈이 언제나 마르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10년 뒤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모습을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 능력이 계속 될 것 같고 계속 더 발전할 것 같고 충분할 것 같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10년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도 안 읽고 그냥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렇게 보낸 10년 뒤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SBS 스페셜의 영재들의 성장 시크릿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실제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1925년에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 교수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 그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 아주 1945명 정도의 영재들 그때 이제 지능 검사를 해서 상위 1% 아이들만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 대부분이 그 당시 이제 중산층 이상이었고 백인이었고 지능이 상위 1%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분들 다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이분은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백인에다가 중산층 이상이고 상위 1%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성인이 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아주 뭐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거나 굉장하게 그 뭔가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를 봤더니 그 학생들 중에 약 13%만 정말 그 1%의 지적인 그 뛰어난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나머지 87%는 그냥 보통 사람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은 나머지는 정말 굳이 뭐 지능을 높은 보통의 지능도 필요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그 터만 교수님이 연구 결과 아무리 뛰어난 좋은 지능을 타고난 학생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노력을 하지 않거나 뭐 어떤 다른 환경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경우가 아주 대부분일 텐데 그런 친구들 그 재능을 그때 그냥 갈고 닦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어떤 친구는 이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책을 읽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루하루 그냥 시간 보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10년 뒤가 이렇게 그 마이클의 10년 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분야에 아주 집중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창의적인 인재인데요. 창의성 이러면 굉장히 겁나죠. 뭔가 남들하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스위스 코미디언이자 예술가인 울수스 씨가 보여준 창의적인 예술 작품을 한번 공유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예술은 세상을 어지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세상을 뭔가 정리하는 예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흐의 노란방이죠. 이 고흐의 노란방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제 해석을 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정리를 이렇게 싹 해버렸고요. 아주 재밌게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샐러드, 또 이렇게 과일별로 정리를 하고요. 이거는 끌레의 그 그림인데 굉장히 비싼 그림인데 이것도 정리를 싹 해버렸더니 유치원생 종이 공작처럼 돼버렸어요. 네. 이 해바라기. 이건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요? 고흐의 해바라기 아주 굉장한 명화 중에 하나인데, 자, 네. 그죠? 이때로 줄기 따로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이분은 또 한 번 우리한테 창의적인 산친구를 보여줍니다. 해바라기 기름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분의 이제 작품들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작품으로 점점점 이제 커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주 막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하는 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창의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재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특성을 굉장히 찾아내서 길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재들 중에서 창의적인 영재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일 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하고 흉내 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인내심이 있고 포기하기 싫어하는데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는 그래요. 자기 관심이 없는 분야에는 전혀 뭐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 똑같은 거, 지루하게 반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창의적인 영재 아이들, 어린 시절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만나보면 걔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하고 맞먹는데요. 맞닿는데 그게 뭐냐면 기땡수하게 문제 푸는 거 있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시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게 합니다. 왜냐하면 100점을 받아야 되니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창의적인 영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서툴고 이래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요. 분명히 아는데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잡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똑같은 걸 계속 풀리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계속 싫어합니다. 나는 이 똑같은 문제, 지루해.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자꾸 풀려고 하는 거야.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죠. 창의적 영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반발을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리고 말대꾸를 잘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창의적인 인재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주변 성인들로부터 굉장히 예쁨 받은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자녀분들이나 이 학생이 이런 아이들이 좀 있으면 이 아이들한테는 이 친구들은 뭐 재미있거나 즐겁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똑같이 무조건 남들하고 똑같이 1번부터 30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좀 재미있는 게임을 도입을 해서 재밌게 푸는 그런 방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제 창의적인 특성을 가진 영재들이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도 많이 듣고 계실 건데 우리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꺾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항상 반성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이고 잘한다 얼씨구 잘하네 네가. 아이고 네가 그거 어떻게 해. 내가 해줄게. 얘 그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 어린애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제발 좀 치워. 이게 뭐니? 왜 너는 바보 같은 것만 묻니? 이건 규칙이야. 그대로 해.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돼. 하지 마. 위험해. 손도 대지 마. 웬 말이 그렇게 많니? 사람이 할 것이지. 여자면 여자답게 다 놀아야지. 이게 뭐니? 그리고 막 애들이 뭐 할 때 엄마 이거 뭐예요?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그럴 때 참견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너 아무래도 좀 미련한 것 같아. 이거 왜 자꾸 물어보니? 이건 법이야. 그냥 따라. 도대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야 지금 너 이거 할 때야? 이런 말 많이 하죠.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너 하늘 색깔 이런 색깔 봤어? 하늘색이지 뭐 그런 하늘색이 어디 있어? 너 도대체 누굴 닮았어? 이렇게 엉뚱하니? 아니 뭐 그런 당연한 거 가지고 떠들고 그러니 그건 해보나 마나 안 돼. 라고 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확 꺾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행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새로운 생각, 도전적인 그런 태도, 자세, 진취적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시도들이 굉장히 뭔가 나쁘고 비난받을 것이고 해서는 안 된 부모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와 태도를 점점 줄여나가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부모님이 원하는 정답만 찾는 아이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0점을 받는 아이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21세기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놈 참 기특하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는 그런 자세로 그런 시각으로 아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이의 생각이 굉장히 엉뚱하고 재밌을 수 있어요. 그때 아이한테 한마디만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기특한 생각이다. 엄마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선생님은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볼까? 한번 같이 해볼까? 뭐 이런 걸 해보시면 그런 이제
그 격려나 지원만 해주시면 이 아이들은 또 새로운 재밌는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협력과 의사소통이 이 영재 미래 영재한테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미국에 이제 한 3,000m 계주가 있었어요. 계주가 아니고 그냥 그 장거리 달리기인데 거의 이제 결승점을 앞두고 한 여고생이 왼쪽에 있는 여고생이 다리에 쥐가 나서 멈춰섰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오던 그 친구가 먼저 들어가요. 이 친구를 제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멈춰서서 이 친구를 부축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둘 다 이제 거의 꼴찌 앞 이렇게 들어오긴 하지만 이 친구들의 이런 그 스토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이 친구는 이 스토리로 인해서 스포츠맨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스포츠 선수다라는 그런 그 칭송을 받으면서 여러 대학들에서 스카우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정신이 우리가 이런 그 학생들, 운동선수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많은 귀감을 이제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운동회 때 이게 201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학년 마지막 운동회에서 아이들이 달리다가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이 6학년 친구들이 다 남학생 5명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멈춰서서 이 5명이 다 같이 넘어진 아이를 이렇게 세우고 부축을 해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해봤더니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발에 그 걸려서 넘어진 아이가 얼마나 이 마지막 운동회인데 속상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같이 들어오는 게 누가 1등 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이 좋은 그 운동회의 좋은 기억을 갖게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시 이 까만 옷 입은 친구가 넘어진 친구인데 민망해 할까봐 막 서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이런 인재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함께하는 이런 정신은 어떤 상황도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우리 다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지도 않아서 이게 뭐야 라고 하겠지만 2007년에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조선하고 그 크레인이 부딪혀가지고 기름이 나오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100년 동안 이 바다는 죽었다. 살려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살려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모두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서해안에 와서 기름을 닦았어요. 자기 집에서 못 쓰는 수건, 속옷들을 들고 와서 저 모래 하나하나를 닦아서 바다를 100년 안에는 이 바다는 살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1년 만에 살렸고 지금은 이 바다가 국립공원으로 아주 깨끗하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정말 감쪽같이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힘을 합치면 전 세계에서 남들은 할 수 없어라고 엄두도 못 내는 일을 만드는 기적을 하는 그런 국민들이에요. 여러분의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런 기적을 만드신 분들이니까요. 여러분도 그 기적 만들 수 있어요. 함께 다 같이 하는 마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남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네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지 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고 있다고 믿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 다를 수가 있고요. 듣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거, 그 다음에 듣고 있다고 믿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듣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들은 것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가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이해하는 거하고 다 달라서 이것들이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잘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해야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을 잘 할 수 있는데요. 들을 청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 한자를 선생님이 잘 봤더니 들을 청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모여져 있는데 왼쪽부터 보면 귀 이자하고 임금 왕자가 합쳐졌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임금의 귀처럼 크게 들어라. 아주 크게 큰 귀로 아주 정확하게 이 귀를 크게 열고 들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위쪽에 보면 열십자하고 눈목자가 있어요. 10개의 눈으로. 그 말은 눈은 2개지만 그만큼 아주 주변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람 말하는 표정을 잘 보고 아주 집중을 하라 이 말이고요. 날 일자하고 마음 심자가 있죠. 그 밑에 하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과 하나된 마음으로 들으면 잘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을 잘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전달을 하고 서로 상호 의사소통을 잘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그 사회가 오든지 그 사회의 리더가 되는 인재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만족을 하냐면요, 내 능력에 적합하고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받는 그런 도전 과제를 만났을 때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2016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중에 이제 이거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다고 하네요.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블리자드 개발진들이 한국에 왔어요. 개발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워낙 한국에 이걸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 있는 모 PC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죠. 여기에, 우리가 개발자들인데, 굉장히 우리가 좀 개발하기, 많은 전략들을 잘 알고 있다. 근데 우리하고 게임을 해서 이기면 오버워치 한정판 지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트위터를 통해서 막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오후 3시가 되면서 이 트위터가 이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죠? 우리 친구들 알죠? 학교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학교 시간. 오후 3시에 중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위터가 난리가 나죠. 핸드폰을 돌려받아서 이 소식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블리자드 직원들이 와서 우리랑 붙자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 보이시죠? 왼쪽에는 블리자드 개발진, 미국에서 온 개발진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우리 당당한 중학생들이 쫙 앉아 있어요. 교복 입고 이제 바로 달려왔어요. 옷을 보세요. 그죠? 친구들하고 왔어요. 그래서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5판을 붙었어요. 네, 5전 5승을 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리고 아주 자기들이 원하는 한정판 지갑을 받고 아주 해맑게 웃고 있죠.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도전을 해서 이런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보상, 한정판 지갑을 받아서 너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고요. 우리 연구자들은, 특히 과학자들은 자기가 궁금한 그런 분에서 어떤 논문을 써내는 걸 굉장히 지금 재밌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뭐 상까지 받게 되면 더 좋겠죠. 이그 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웃기는, 재밌는, 웃음이 나오는 그런 연구를 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제목을 들었을 때, 그 연구 제목을 들었을 때 웃음이 터져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의학 몸의 왼쪽이 가려울 때 거울을 보고 몸의 오른쪽을 긁으면 해소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뭐 이런 걸 하지? 되게 웃기죠? 그런 실제 연구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내요. 이런 것
그런 연구들을 가지고 주는 상이 이그 노벨상. 진짜 노벨상을 정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기준이 두 번째가 있는데 웃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웃음인데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이 실제 이제 이그 노벨상을 받은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고양이는 고체일까 액체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이런 제목이에요. 되게 웃기죠. 근데 생각해보니 고체인가? 액체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한번 볼게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인형을 찌르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실제 논문 제목이에요. 이게 미신이 아니고 진짜일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사방에 널린 동물똥으로 음식을 만들 수 없을까? 단체 사진 찍을 때 눈 감은 사람이 없게 하려면 몇 장 찍어야 될까? 나무를 쪼아대는 딱딱으로 계속 쪼는데 머리가 안 아플까? 소변 참으면 정말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를 한 제목이에요. 개구리 공중부양 가능한가? 근데 누가 그럼 이런 노벨상을 주느냐? 이 노벨상을 실제로 스웨덴 왕립학회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1991년에 하버드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숙제로 과제로 여러 논문들을 찾다 보니까 논문 제목이 너무 웃기는 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도 논문이 될 수 있나? 이런 싶은 것들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모아서 상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노벨상에 노미네이트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연구를 했는데 이런 웃기는 상이라고 이런 상을 준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화를 내고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참석을 하려면 본인이 돈을 내고 이런 웃기는 상을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도 안 왔는데 이 상이 인기가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상을 받으신 분이 이거 노벨상과 함께 실제 노벨상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개구리 공중부양 가능할까? 라고 한 안드레 가임 박사님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생각과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연구를 하시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그 노벨상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됐다 그러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죠. 그 중에 2017년에 한국 친구도 하나 받았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 커피가 쏟아지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커피를 들고 안 쏟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상을 받았는데 얼굴 표정 보이시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남들과 다른 생각,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가 논문으로 쓴 사람도 얼마든지 이것들이 나중에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로 개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안드레 가임이시고요. 이 박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데 이상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이렇게 제일 먼저는 구글이나 어떤 인터넷에서 찾아봐야죠. 왜 이럴까? 찾아보고 누군가 연구를 했으면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근데 그게 뭔가 좀 이상하다. 나는 그보다 좀 더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주 깊이 있게 계속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과학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자기주도적인 인재,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끈기와 집중력을 가지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 일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되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진 그런 인재가 바로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역량과 인성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국 마라톤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1위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2위하고 그 차를 두고 이 사람이 1위로 들어왔고요. 1위를 했다는 말은 이 마라톤에서 가장 짧게 조금 뛴 사람이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5천 명이 실격 처리가 됐어요. 이유는 이 5천 명이 42.195km에서 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거의 42km는 잘 뛰었는데 너희가 200m 정도를 덜 뛰었기 때문에 완주 메달을 줄 수 없다.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42km 정도를 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4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 6시간 정말 나와의 싸움에서 완주 메달, 내가 1위를 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 참여한 게 아니라 완주 메달하고 나와의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실격으로 아무런 증명을 해줄 수 없다니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막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최 측에서 뭘 했냐면 마라톤 참가비 25%를 감면하겠다라는 걸 쿠폰을 하나씩 줬어요. 제가 이유를 말 안 했군요. 왜 263m를 더 뛰었는지. 왜냐하면 2등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2위 선수가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그 나머지 선수들이 다 그 사람 따라가가지고 263m를 덜 뛴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죠. 이렇게 쿠폰을 받긴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42.195km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항의를 많이 했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들은 뛰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 완주는 정확하게 42.195km를 뛰진 않았지만 거의 42km를 이 사람들은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뛰었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많았겠지만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정신력으로 무장을 하고 뛰어서 도착을 했고 정말 자기는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을 조금만 잘못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증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완주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게임이 돼버렸어. 그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제 과학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뭐 인문학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미래에 아주 뛰어난 그 분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거나 좀 그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금 21세기 인재상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이고 열심히 하고 이런 태도를 잘 가지고 있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은 항상 이 아이의 옆에서 마라톤 뛰는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보고 항상 지켜보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면 이 학생들은 어떤 시대가 오든지 간에 그 시대의 리더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 시크릿 딴 거 없고요. 기존의 위인 잘 보시면 그거와 유사하게 우리 아이도 밝은 정신, 아주 건전한 그런 사람을 길러주시면 충분히 훌륭한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좀 피곤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자연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정화진입니다.
창의적 산출물 전시 및 발표회를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역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역량 중심 성장 지원형 평가 안내입니다. 저희 영재교육원은 역량 중심 성장 지원 보고서를 통해 1년 동안 학습 과정 및 결과를 관찰 기록하여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며 우리 영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상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 부서 영재교육원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훈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 수학과학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둔광초 교사 임준환입니다. 지금부터는 2021학년도 보훈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선발계획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 분야는 초등 수학과학 통합 2개 반, 중등 수학과학 통합 2개 반과 발명 영재 1개 반으로 운영합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전형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 수학과학 통합반 운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 수학과학 통합과정은 2021년 4월에 개강하여 11월에 종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간 교육 일정은 각 학교 학사 일정과 공휴일 등을 고려하고 강사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 후 개강적 공개합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4차시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여름방학 기간 중 평일 4일 정도 집중 이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선발 대상은 내년 초등학교 5, 6학년, 즉 현재 4, 5학년이 대상이고 인원은 학급당 20명 이내, 두 학급으로 총 40명 이내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은 수학 4명, 과학 4명으로 구성되며 영재교육에 관심과 능력이 많은 강사님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 수학과학 통합과정은 평소 학교에서 하지 않는 신기한 과학 실험, 다양한 학습 교구 등을 통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영재교육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광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훈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중등 수학과학 통합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저는 담당 교사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보훈중학교 과학관에서 수학과학 푸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관내 중학교 1학년, 2학년 40명 이내를 모집하며 2개 학급 운영합니다. 교과서 중심의 학교 수업과 달리 탐구, 실험, 실습 위주의 창의적 활동이 이루어지며 지식과 탐구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강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은 삼산초등학교 발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배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발명 영재 교육과정은요, 자신이 생각한 것을 고민하고 표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발상하기 위해서 12가지 발명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 기법들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발상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재료나 도구를 활용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가 1년 동안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구상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도구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사진은 실생활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고민해서 해결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학생들이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나가서 하는 활동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1년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운영되면서 이수 시간은 총 100시간 이상을 계획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명 영재교육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은 삼산초등학교 교사 김미선입니다. 올해 보은 삼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 영재학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7월에 시작되었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영재학급에는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15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융합으로 창의수학, 3D펜, 목공, 요리 4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3D펜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양화와 서양화를 배우고 명화 거치대를 만드는 활동과 미래의 교통수단을 주제로 한 수업,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사용 가능한 선글라스 만들기, 핸드폰 톡톡 거치대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과 과제 집착력이 매우 높았습니다. 목공은 초등과학에서 나오는 기초 개념을 목공을 통해 적용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핸드폰 거치대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창의수학은 수학적 원리를 노비와 활동으로 익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맥포머스, 보드게임,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수학 교구 등을 이용해 수학적 원리를 즐겁게 배웠습니다. 요리는 수학 과학적 개념을 요리 활동을 통해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원의 개념과 특징을 배우고 이를 가장 원에 가까운 호떡 만들기에 적용하여 활동하거나 끓는 점의 의미를 배우고 이를 고구마 빨리 삶기와 고구마 머핀 만들기 활동으로 해보았습니다. 등가 비례를 배우기 위해 황금 비율로 드레싱을 만들어 코티지 치즈 샐러드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수업은 학생들이 즐겁게 조작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만족감,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강좌를 바뀔 수는 있으나 기본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꿈나무 영재학급 선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융합 분야 20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현재 3, 4, 5학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꿈나무 영재학급은 후기 선발로 앞에 세 영재학급과는 선발 일정이 다릅니다. 전기 선발이 모두 끝난 뒤 후기 선발 일정이 시작되며 선발 공고는 1월 29일 보은 삼산초등학교 홈페이지와 GED 사이트에 올라갑니다. 원서 접수는 3월 2일부터 9일까지이고 내년 개학날부터이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많이 응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발 시험은 전국 공통으로 3월 20일 토요일에 치러지며 영재성 검사와 심층 면접 2단계에 걸쳐서 실시됩니다. 결과 발표는 3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이며 수업은 4월부터 11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연수를 주관해 주신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 융합인재부 우관문 부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교육원 융합인재부장 우관문입니다. 오늘 보건지역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 및 설명회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행복한 어울린 보건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인자 교육장님, 이소영 영재 담당 장학사님, 모든 관내 영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지영 교수님의 명강의와 사전 질문과 유튜브 실시간 질문 등 영재 교육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연수 설명회를 통해 보건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보건 지역의 영재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는 과학, 수학, 융합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각 학년별로 24시씩 개발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연수 및 학부모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외에 영재교육 선발이나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저희 보건교육지원청과 중심운영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